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3일 쉬고 돌아온 뉴욕 증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요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반등일 것이다라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제 국내 증시가 또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점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에 한 번 더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에 두냐에 따라서 이걸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될지 매수냐, 매도냐, 아니면 관망이냐 투자자들은 또 선택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늘 그랬다시피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은 환호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어떤 내용들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밤사이 쏟아졌던 각 뉴스들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체크하시죠. 자, 일단은 뉴욕 증시 말씀 주신 대로 모두 다 올랐습니다. 네. 3대 지수 다 2% 이상의 상승 흐름, 출발부터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키워나갔고 유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6월에만 10% 정도 각 지수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죠. 하지만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 정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줬던 발언들은 이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침체 없는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인플레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앨런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지금 추가 매입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인 시장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영향도 조금 받아갔고요. 전반의 섹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넘겨볼게요. 대다수가 초록불을 띠면서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그 가운데 돋보이는 흐름은 테슬라였습니다. 9% 이상의 급등 나왔는데요. 수요가 견고하고 다른 업체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6월 말경에 테슬라의 유럽 딜리버리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의 견고함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거죠. 테슬라 급등했고요. 루시드, 리비안 역시나 이에질세라 더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전기차 계속 잘 팔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죠. 니오, 리오토와 샤오퐁 등의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도 뉴욕장에서 급등세 확인이 됐습니다. 넘겨보시죠. 거기다가 가쁜 메타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표준화 포럼을 7월에 개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 강세 나타냈고요. 로블록스는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메타도 영향을 받을 법도 한데 러시아 관련해서 광고 수익이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는 되려 4% 하락했죠.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가 모처럼 나왔고 시세 일부 강하게 등장을 하다 보니 국내 관련주들 오늘 단기적으로라도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개장 이후에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에너지 쪽 폭등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때 엑슨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빠지는 흐름을 소식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휴장 하루 하고 개장을 했더니 모두 급등으로 다시 고개를 되돌리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 엑슨모빌의 목표 주가를 4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세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6% 이상 올랐죠. 그리고 석유업계에 대해서 석유, 이 원유 에너지 같은 게 원활하게 공급되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많게는 5년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 급등세 확인이 됐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파운드리 쪽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동차나 소비전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TSMC 등이 풀 가동을 했었죠. 그런데 일부 중복 주문을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 기업에서 수주 취소를 하고 있고요.
풀 가동되던 것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90% 정도 수준까지 가동률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 공장까지 다 완공이 되면 물량은 많아지고 가격 경쟁에 들어간다. 그럼 반도체 쪽은 또 부담이 되는 이슈가 추가된 걸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반도체 섹터 바라보실 때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서 여러모로 힘드니까 안정적인 대안을 찾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투에서 어제 낸 의견인데요. 지금부터 10월까지 배당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상승기에는 확정 기대 수익률 종목이 선호된다. 그리고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도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높은 예상 배당 수익률과 실적 상향 업체를 추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사주가 좀 들어가 있죠. 상사주 최근에 긍정의 시각 많이 나오는 만큼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시장의 투자 뉴스들 점검해 드렸고요. 이제 어제 우리 좀 자랑스러운 이슈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실시간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요. 네. 뒤에 또 영상 찾아보시면서 참 자랑스럽다, 감격스럽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바로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이슈를 참 정리하면서도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드디어 해냈죠. 어제 오후 4시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967초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게 967초,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분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목표 궤도 700km에 진입을 했고 위성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했던 967초보다 22초 더 빨리 임무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발사 42분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와 첫 지상극 교신까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30년 동안 고체 로켓을 개발했던 우리나라 드디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이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9개 국가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무게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총 6개입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여기에 이제 7번째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앞서 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함을 곧 전화위복으로 바꾼 건데요. 앞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난 15일에는 기상 악화가 있었고 그리고 16일에는 또 부품 문제 때문에 발사를 하지 못하면서 15일 시간외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결함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까지 5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긴박했는데 그만큼 빠르게 또 처리를 하면서 어제 2차 발사 성공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누리호 관련주들 저희가 지난주에도 2번 정도 가나 안 가나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21일에 이렇게 재추진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시간외에서 또 급등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누리호에는 이 개발에 참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총 300여 개 기업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도 있고요. 스타트업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이런 사진들을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업체 현황들을 보면 좀 어려운 용어도 있고 생소한 기업들도 있어서 몇 가지로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014년부터 누리호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부품 조립을 총괄하는 걸 담당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엔진을 생산했고 현대중공업은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누리호 연소 시험과 유지 보수를 담당했는데요. 이렇게 37만 개 부품을 장착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누리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주 중에서도 막상 발사 직전에는 좀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특히 어제 정규장에서 보시면 발사대를 만들었던 현대중공업이 6% 가까이 급등한 데 반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했던 한국항공우주는 2%가량 빠졌습니다. 또 시간외 거래에서 발사 성공하고 나서 시간외에서는 세트랙 I가 5% 정도 올랐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떠오르죠. 선반영이라는 건데 이미 뭐 누리호 발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그 사이에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관련주들 이미 5월에 한번 저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쭉쭉쭉 내려왔다는 건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일에 장중에 68,800원까지 기록하면서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아무래도 매도가 거세다 보니까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분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 반락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10월에 누리호 1차 발사 다음 날에도 이렇게 관련주들이 8%, 4% 넘게 빠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직까지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누리호의 탑재 위성 사출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성능 검증 위성과 이 가짜 위성을 분리하고 나서 29일부터는 이틀 간격으로 큐브 위성, 꼬마 위성들이 사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호재가 전해진다면 이틀 간격으로 호재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뉴스페이스 시대가 온다라는 점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민간이 주도한다라는 건데요. 신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있었던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청도 설립한다고 하고요. 오는 8월에 미국에서는 다누리를 또 발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주도 가고 다음은 달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르테미스 사업에도 참여한다고 하고요. 2023년부터는 누리호를 4차례 더 추가 발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주항공주 오늘 시장에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좀 더 크죠. 재료 소멸이라는.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강하다면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빠진다면 아까 봤던 모멘텀들을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잠시 후에 전략을 나눠볼 거긴 합니다만 오늘 개장 이후에 9시 20분경에 최초 우주 애널리스트죠.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거니까요. 집중해서 이 시간까지 쭉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이슈 갑니다. 수출이 괜찮더라라는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해외에서 잘 팔린다라는 라면과 임플란트인데요. 밤사이 좀 의미 있는 수치가 있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완화? 이런 일부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소맥부터 옥수수, 대두, 현미 등의 가격이 떨어졌죠. 전쟁 직후에 급등을 했다가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6월 10일경부터 해서 분위기가 같이 좀 내려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밀 수확 시즌이기도 하고 이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수확 시즌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등장을 했죠. 물론 긴 시간이 좀 해결의 과정까지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라도 에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팜유 가격에 대한 부담감 저희가 한 몇 달간 다뤄봤었는데요. 지금 팜유 가격이 고점을 찍고 고점에서 25% 정도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재고가 쌓여 있었고 이것을 빠르게 수출 확대로 풀고 있는 상황이죠. 라면 회사 같은 경우는 원가에서 팜유 매출 비중이 꽤나 많이 늘어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익으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음식료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 하는데요. 크게 산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조금 짧게
짧게 적게 종목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라도 이 에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된다면 사료나 비료 쪽 테마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음식료 쪽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기대를 좀 가져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상승이라는 게 음식료 섹터에서는 뭐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혜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원유나 소맥 가격이 급등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이게 하락을 한다? 그럼 OPM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당 성향이 좀 좋은 기업을 추려간다면 앞서 하나금투의 의견에도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4월, 5월에 라면 수출 금액을 봤더니 24% 성장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꽤나 잘 팔리고 있고요. 그 잘 팔리는 데이터의 한 절반 정도가 바로 이 업체라고 하네요. 넘겨봅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요. 한국의 라면 수출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신규 밀양 공장 가동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주 환원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다른 라면 회사 대비해서 삼양식품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연속성을 띠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전략 챙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출 데이터 들여다봤더니 헬스케어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쪽이 임플란트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6월 20일까지 헬스케어 수출입 통계 잠정치를 봤습니다. 톡신, 필러, 에스테틱 의료기기, 콘택트 렌즈 등등을 봤는데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모두 빨간불을 켠 게 바로 임플란트 쪽이었다라며 증권가에서 비교적 긍정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실적이 어땠지? 라며 찾아봤죠.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은 일단 지난달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도 어제 괜찮았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과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을 둬야 될 것인지 최근 들어 사모펀드 측에서도 꽤나 매수했었기 때문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가나 안 가나 확인해 보죠. 조선주가 또 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유창희 대표님과 조선주 강했다라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과 성광밴드 등의 피팅 업체들 좀 봐야 돼라고 이야기하셨던 바가 있었어요. 좋은 흐름 나왔고요. 더 잘 갈 수 있을지 추가적 전략 시간 되면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M코어도 어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SK온과 50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금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66%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깔끔하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어떻게 흐름 이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카본도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이었었는데 어제 8% 정도 상승했고 일단 수익률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AS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이야기부터 각 섹터 그리고 누리호 이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장 상승했는데 과거 같았으면 좋아하고 오늘 우리장 어떨까 기대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장의 긍정의 요소겠습니다만 네. 이게 연속성에 대해 다들 의심하잖아요. 네. 어찌 보세요? 저는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약간 조정이 잘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 11,000, 한 200-300포인트를 지지했다. 그러면 저는 단기적인 랠리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혹은 7월 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바닥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한번 바닥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준다면
그때는 찐바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로블록스 등은 10% 올랐는데 사실 메타버스 이슈가 지난해 다 소진돼 버린 느낌이 네. 있잖아요. 관련주들 시세도 좋지 않았고요. 네. 우리 뭐 굳이 기대할 필요 있을까요? 오늘 뭐 단기 시세 정도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그 2시까지인가 봤는데 오히려 메타는 하락전환 했었거든요. 네. 하락전환 중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미국 증시가 강했었던 거는 테슬라가 뭐 10% 이상 올라왔었고 애플, 아마존, 뭐 구글 같은 종목군들이 3%에서 5%씩 오르다 보니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군들을 딱 띄고 본다라면 2.5% 상승이 과연 많이 올랐는가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일단 빅테크 종목에 약간 쇼커버링이 들어온 것이지 뭐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작은 이슈에 흔들리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경계감을 더 갖고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할게요. 자, 다음 첫 번째 이슈는 누리호 에어.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굉장히 자세하게 네. 잘 전해줬는데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다들 갖고 있는 의문은 이게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뉴스 나왔고 성공했다 하고 하니까 네.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추가적인 사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니 더 갖고 가야 되나 고민인 거죠. 뭐 진짜 이번에 뭐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했어요. 특히 날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기상청이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날씨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날씨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리호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산업은 커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한 번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 3년 내에 한 4차례 정도 발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발사대까지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번에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러시아 발사대를 사용하지 않겠다, 뭐 다른 나라 사용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이 조금 더 확인된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인공위성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약했던 섹터, 약했던 산업이 우주 관련된 산업이었거든요. 네. 이 시장은 진짜 몇백 조 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뭐 0. 몇 프로, 뭐 1, 2%도가 안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번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쫓아갈 수 있다라는 성장 모멘텀은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의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관련된 이슈들이 좀 선반영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볼 것이냐 대형주를 볼 것이냐, 결국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이지 중소형주들의 추세를 보신다면 저점을 이탈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뭐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을 좀 떠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그동안 강했었던 섹터가 또 우주 관련된 방산주. 네, 방산주였기 때문에 약간 소외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눌림 지지선 확인됐을 때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뭐 오늘 급등했을 때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가능, 긍정의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출 데이터가 좀 잘 찍히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음식료와 임플란트입니다. 팜유 가격 급락, 그리고 미국의 밀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또 전달이 되니까 거기서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봤는데요. 팜유로 인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라면 쪽도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네. 일단 라면부터 갈게요. 어디가 좋아요? 뭐 드세요? 저는 주로 농심 위주로 먹습니다. 먹고 있는데 농심 주가 별로예요. 네, 엄청 별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먹는 게 오뚜기인데, 예,
좀 그렇네요. 네. 근데 여름에는 또 삼양식품 비빔면 자주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닭볶음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젊은 세대들은 먹어요. 네, 안 먹어봤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한 거의 10년 됐죠.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그때 반짝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니치마켓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거 되겠어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일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시장을 오히려 대중화하는 데 성공을 좀 했고, 여기에는 뭐 거의 독보적이죠.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심이랑 뭐 오뚜기 이런 거랑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가 천지 차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주죠. 벌써 2달 만에 분기 목표 실적을 달성해버리는 맞아요. 부분들. 러시아 수출이 많다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거기다가 그 원재료 상승이 엄청나다라고 했는데도 뭐 그 이익률 이런 걸 본다라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라고 할 정도였었죠. 지난주는 오리온이 뜨거웠고 이번 주에 좀 삼양식품이 뜨거운 네,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각 기업별로 뭐 오리온 하면은 초코파이 아니겠습니까? 초코파이도 저는 초코파이는 오리온 것만 먹습니다. 다른 건 못 먹겠더라고요. 푸석푸석한 약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 그리고 중국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부분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료 종군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규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넘쳐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출을 재개를 했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물론 이것이 바로 러시아 규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올해 그 엄청난 작황이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조량도 나쁘지 않고 거의 뭐 대풍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뭐 기온이 안 좋아서 혹은 파종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수확량이 적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러시아에서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농산물 관련해서의 어떤 가격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군들은 바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좋지 못했는데, 이것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투심을 좀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온, 아까 뭐 삼양식품도 뭐 나쁘지 않지만, 저는 CJ 제일제당도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익성 개선이 된다는 것이 만약에 이 모멘텀이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40만 원 초반 중반까지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일단 여러 곡물 가격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유 대표님의 관심 주는 CJ 제일제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볼게요. 자동차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단기 낙폭이 큰 자동차 투자 기회 잡아볼까. 네. 하락할 때도 현대차가 일단 보합에서 버티는 모습을 이번 주 초에 좀 보여주는 네. 흐름이었는데요. 자동차 지금 뭐 사야 돼요? 저는 어쨌든 지금의 키워드는 첫 번째가 낙폭과대예요. 어찌됐든 데드킷 바운스가 나오든 뭐 바이더 디비든 뭐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뭐 게임즈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 자동차주 충분히 낙폭과대 인식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낙폭과대 이후에는 또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이 없으면 그냥 단순 반등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인데, 자동차는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신차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게 유럽에서의 성장률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점유율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1분기 때도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조금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도 이런 것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공급망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뭐 화물 파업 같은 경우도 좀 조기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뭐 조선주들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둔화가,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 지연되는 게 조금은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냉영알팜이라는 강판이라는 이런 가격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도 이 강판, 철 수요가 엄청난 산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락한다면 이미 차량 가격이 올렸고 원재료 가격 하락은 부담감이 덜하고 그러면은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기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SL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SL, 현대글로비스 얘기해 주셨고요. 월요일에 저희 조선주 얘기 나눠봤고 그 전에 이미 공략주로 한국화본도 주셨어요. 네. 월요일 조선주 얘기할 때는 현대중공업이나 뭐 피팅업체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주셨었는데 피팅업체, 한국화본, 현대중공업 다 지속 보유일까요? 다 지속 보유죠. 뭐 지금 유일하게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추세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올해 6월 달에 조정 없이 올라온 게 이 조선주 혹은 기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번에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 나온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도 LNG 관련 브리핑을 2월 3, 4, 5 뭐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진만쌤 같은 경우는 좀 조선 섹터에 대해 보수적이고 이청희 대표님은 조금 긍정의 시각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니까요. 어느 쪽 투자 의견이 더 본인에게 이제 납득이 되는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섹터에 대한 전략과 AS까지 바삐 달렸습니다. 이청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